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에는 3,600선 중반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는 급락 반전했습니다. 소폭 낙폭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권을 맴도는 모습인데 차익 실현 매물과 중국발 악재, 환율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가 재부각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는 급반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어제 주간 종가에서 0.8% 내외 내린 3,555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3,640선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몇 시간 만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반전했다가 소폭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6%가량 하락하며 846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 뒤에 어제보다 4.5% 올랐지만 현재 2% 안팎 내린 91,3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 안팎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악재 소식에 한화오션이 6%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거래와 협력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이 상대국 입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에 들어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각각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특징주들과 또 중시만큼이나 최근에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환율 움직임도 짚어주시죠. 중국의 히토류 제재로 고려아연이 연일 초강세입니다. 20%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도 강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 포스코 퓨처엠이 4%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00원 가까이 600억 원 가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과 개인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2원 이상 오른 1,431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약세입니다. 상해 조갑은 0.08% 오르며 보합권이지만 대만, 가권, 홍콩 항생은 각각 0.5%,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에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오랜 속설이 돌아오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역대급 호실적으로 시장의 환호를 받은 뒤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실적 공시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도 86조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깜짝 반등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 서버를 크게 늘리면서 HBM 출하량이 확대된 데 따라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5세대 HBM 공급을 시작했고 오픈AI와도 협업을 약속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이 오른 것도 호재로 작용했고요. 지난 분기 2조 원대 적자를 냈던 반도체 위탁 생산이 적자폭을 절반가량 줄이면서 분위기 반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와의 협업 소식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13일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이 NV링크 퓨전 에코시스템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NV링크는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고속 연결 기술로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없이도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끼리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명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5월 엔비디아는 NV링크 퓨전을 통해 타사 칩들도 CPU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선언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핵심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CPU와 통합 처리 장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맞춤형 실리콘의 설계와 제조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고 여기에는 앞서 보신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최근 국내 주식 수익도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국민연금의 투자 상황을 오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 293곳의 최근 보유 주식 평가액은 208조 1,100억 원입니다. 지난 6월 말 평가액보다 33조 7천억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건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3분기 반도체주는 인공지능 붐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6월 말보다 57.9% 올랐고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같은 기간 46.6%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 지분율은 각각 7.75%, 7.35% 수준입니다. 대미 투자 영향으로 방산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식 평가액도 1조 70억 원 늘어났습니다. 고려아연은 3분기 보유 지분율 5% 이상 종목으로 신규 편입돼 주식 평가액 9,660억 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연기금으로서 단기 성과보다 꾸준한 수익률 확보가 과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평가 금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따라서 계속 그 변동성은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7월 기준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200조 원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증가한 만큼 비중이 올라가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목표 비중 자체를 조정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관세 여파에 영업이익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한 상황인데 LG전자의 활로는 인도 시장이었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스스로 온도를 최적화하고 냉기가 새지 않도록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냉장고를 자주 열고 닫는 인도 가정에 맞춘 LG전자의 프렌치도어 냉장고입니다. 사리 등 다양한 섬유를 쓰는 인도 환경에 맞춰서 알아서 세탁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인도 증시에 입성한 LG전자가 인도 특화 가전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모두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로 LG전자는 남부 3시티의 세 번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 건 잠재력 때문입니다.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지만 가전 보급률이 낮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장 같은 거 2028년까지는 연평균 13%, 9%, 21%씩 성장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1.5배, 더 크게는 2배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출 다각화 전략이 중요해질 시점에서 인도 상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속에서의 각 나라에서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인도 시장 등 제3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생산과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는 오늘 상장으로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LG전자는 인도를 거점으로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오르내리며 고공행진하는 데에는 상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시행이 예고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증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특히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우선 현재 투자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후 배당주 ETF로 유입된 자금은 지난달 말까지 5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해 배당주 ETF로 유입된 자금인 3조 7천억 원을 크게 웃돈 수준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따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현 세제 개편안에선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주 ETF를 구성하는 종목 대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와 은행주에 몰려 있는데요. 대부분 금융주가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이면서 꾸준히 현금 배당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금융주의 대표 주자들인 금융지주들이 감액 배당이라는 것에도 나선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맥락입니까? 네, 우리금융은 업계 최초로 감액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 3월 자본잉여금 3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어 KB와 신한, 하나도 내후년부터 감액 배당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감액 배당은 기업이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 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에 더해 금융주는 기존에도 높았던 주주환원율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주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뜨거운 3차 부동산 규제의 내용부터 조금 전에 보신 배당 분리과세를 둘러싼 불만까지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구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집 한 곳에서 20년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배당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요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방안인지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로 거둬들인 돈에 더 보태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선 지금 같은 변혁기에는 단년도로 재정 준칙을 운영할 경우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놓고 보험이 되는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장과 환자들이 서로 짜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양쪽에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건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한 병원에서 터진 사기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건데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병원장과 환자를 합친 131명이 보험금 허위 청구로 1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수액과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는 도수치료 또 통증 치료를 했다는 가짜 진료 기록을 반급한 건데요. 이들 130명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을 해당 병원장이 편취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엑스레이 검사비 또 통증 주사 명목으로 바꿔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식으로 10억 원 요양급여를 받아간 겁니다. 네,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모두에서 보험금이 셌을 텐데 구체적인 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병원은 신데렐라, 백옥, 마늘 등 수액을 조합한 자체 제작 수액 상품이라 홍보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72살인 한 노인은 2021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43차례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물광, 보톡스, 필러 등의 피부 미용 시술을 44차례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금감원과 건보공단 또 경찰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보면 동조 가담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새로 도입하려는 라이더 전용 앱 로드러너를 두고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라이더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초 제주도까지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 도입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네, 배민의 물류자회사 우아한 청년들은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된 로드러너의 제주 도입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배민 관계자는 로드러너와 관련해 라이더와 라이더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러너는 배민의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개발한 라이더 전용 배달 앱인데요. 앞서 경기 화성과 오산시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제주 등으로 확대 도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기존 앱은 라이더가 수시로 들어오는 배달을 수행하는 반면 로드러너는 사전에 정한 시간에만 배달을 수행할 수 있고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배민 측은 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로드러너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라이더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라이더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라이더들은 배달 수행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로드러너 강제 도입 피해 증언 간담회를 열고 라이더뿐 아니라 점주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민이 로드러너 사용료를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지급함으로써 모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로드러너를 도입했던 요기요는 딜리버리 히어로에 1년에 500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는데요. 배민의 규모를 감안하면 배민인의 사용료는 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근 국가로의 여행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정민 기자, 이게 캄보디아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여행까지도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상에 동남아 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인데 지인들이 말리고 있다. 가족과 자유여행 가려고 했는데 취소하는 게 맞을까와 같은 불안 섞인 반응입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캄보디아 시엠립 직항 노선에 대해 오는 12월 재운항과 함께 관련 상품을 검토해왔지만 사실상 전면 보류된 상황입니다. 다만 동남아 여행 줄 취소 등 여행업계에 당장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하나투어 관계자는 동남아 여행 예약 상황이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외교 당국이 내린 공식적인 지침은 뭡니까? 네, 외교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주요 11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사고 대부분이 고수익 해외 취업이나 투자 리딩방 등을 미끼로 한 온라인 취업 사기형 범죄로 일반 관광객 피해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이외에 베트남과 태국 등 지역에 대한 여행 주의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추가 규제와 증세 가능성에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 202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19.6% 급증해 전국 증가분의 90% 이상이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식 이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비율은 지난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8.1%포인트 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주택 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등 주택 마련 혜택이 제한되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